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뭐 사실상 이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조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도 조 바이든 당선인 이런 호칭을 썼으니까요. 우리 정부 입장도 정해진 거고요. 허성우 이사장께서 뭐 오래전에 이 바이든이 될 거라고 계속 전망을 해오셔서 네네. 정말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과찬의 말씀이고. 또 미국 전문가시니까. 네, 저는 뭐 이제 그 미국 공화당에서 제가 또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은 미국인들의 어떤 그 추구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예. 미국인들은 주로 이제 미국은 전체 이제 인구 60%가 백인들이잖아요. 백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가 또 미국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면은 미국이 또 딱 성조기 밑으로 하나 뭉치는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또 세계 그렇게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이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대선 어떤 대통령 선거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슬로건을 보면은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그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뭐냐?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 이건 뭐냐? 반대로 해가면 미국 정신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슬로건을 보면서 백인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스페니시, 아이리시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수 인종들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그런 그 어떤 그 미국인들이 아마 이것은 미국의 정신이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우리로 말하면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용서를 안 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 그 미국 간다든가 또 미국 우리 저 아는 조야 인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어떻게 정리되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조 바이든 뭐 후보가 다소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저렇게 국정농단을 너무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신이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한 거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됐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불교 방송을 중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방송 그만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왜냐하면 불교 방송의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여름에 네. 여름이 오기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뭐 바이든 후보가 되는데 전혀 뭐 이게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개표 초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 나가면서 이거 네, 좀 혼란이 있었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께서 더 대단하셨던 게 한 7월경에 바이든 당선을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이야기를 또 덧붙여 주셨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7, 8일만 하더라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팽팽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40%대의 이 지지율을 올리는 대통령이 재선 안 되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미국 내에서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70년 이후부터는 두 명이 있죠. 한 사람은 이제 지미 카터 76년 대선에서 레이건에게 패배를 했고 92년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해성같이 등장한 이 아칸소주 주지사 클린턴에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해서 졌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시대 정신 왜 조 바이든을 선택을 했을까? 우리도 내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다면 시대 정신이 과연 뭘까? 이걸 이제 각 당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10시 한 15분경에 네. 바이든 당선인에 앞서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윌밍턴 체이스 이 무대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했던 단어가 바로 힐러입니다. 힐러, 치유자. 미국이 너무 분열됐고 균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가 필요했던 거죠. 조 바이든이다. 네. 36년간의 상원의원, 8년간의 부통령 이 정도 국정 경험이면 대통령 못 하겠느냐. 그렇다면 뭐 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조 바이든은 충분하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은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네. 늘 이렇게 이제 그때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네. 이렇게 소개할 때도 보면 바이든 후보는 늘 이렇게 뛰어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뛰어나실 때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 또 연세도 약간 있으셔서 건강을 보이는 거죠. 본인 예. 끄덕 근데 없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주. 네. 예.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78세가 되죠. 78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이제 최고령 당선인입니다. 네. 이
42년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많지만 나이야 가라. 네, 예. 안 웃으시군요. 네.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웃음이 나왔어요. 예. 라떼 이야기 같은데. 뭐 좀 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좀 어떨까요? 좀 이렇게 이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신 정치인들이 계시잖아요. 여의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제일 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뭐 좋아할지 안 할지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장님이 또 그래도 가장 또 친분이 김종인 있으시니까. 또 위원장께서는 뭐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분께서 또 바이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마침 당선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경륜이 중요하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 배성찬 소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바이든 후보도 상원 3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상원년이 됐더라고요. 예, 예. 부통령을 8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교 안보 뭐 이 다방면에 대해서 뭐 그런 분이 주로 이제 외교 안보에 상당한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준비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후보에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까지 지금도 어쨌든 당선됐지만은 인수위를 제대로 지금 구성을 못 해가고 그 쉽게 말하면 정권 인양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혼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네. 어쨌든 자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 분열 정치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그 소위 뭐 안보 장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아마 제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되어서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가치 중심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 유지되어 있지만은 어떤 면은 또 다른 또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든이 됨으로 해서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이 사장님이 네. 또 아무래도 또 전문가시니까 이제 바이든 내각 좀 뭐 이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반도 정책 좀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때와 달리. 그래서 한반도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당선자가 기본적으로 상원에 있으면서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네요. 본인 예. 스스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부통령도 한 8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버튼업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린 이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그 미중 관계라든가 또 우리 그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은 기본 토대를 흔들지 않으면서 이런 그 정치 대외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외 정책에서 때를 쓰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하면은 반드시 미국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공화당이 되면 공화당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부인이 트럼프면 공화당이면은 남편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소위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올가나싱 대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갑자기 되니까 바이든은 그냥 또 인맥을 찾아라고 난립니다. 평소에 관리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배울 점은 일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다르다. 일본은 누가 공화당이 되는 민주당이 되는 관계없이 예. 대외 정책에서는 일관된 요구를 하는 게 뭐냐. 일본이 공식적인 로비스트가 미국에 13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 그 사람들이 일본을 대변해서 항상 그 미국 조화에 물밑 마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대외 정책에서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그런 대외 정책이에요. 우리도. 예. 예. 이 사장님 말씀대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은 상당히 한반도에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응성하고 자충우돌 하기는 내지만 그래도 파격적이거든요. 근데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인 2017년은 상당히 본인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 걸 이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뭐 정치학 이론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네. 그런 협상의 기술을 이용했던 것이겠죠. 한면 이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국내 정세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외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이 가능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에도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이 여성 파워가 상당합니다.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 연령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부통령과 함께 협의를 할 것이다. 본인도 워낙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2001년에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국내를 방문해서 그때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예. 바로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넥타이를 바꿔매는 친교를 나누게 됐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카멀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예. 한인 인맥을 상당히 또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부통령과 접근할 필요도 있고 지금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은 유엔 대설적인 수전 라이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여성이 유력합니다. 그런 만큼 여성 파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맥,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한국은 교육 최고의 나라입니다. 한국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한국 칭찬이 여념이 없는 K방역도 그냥 칭찬을 네. 많이 하셨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든 민주당이 되면은 또 이 동맹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예. 어쩌면 주한미군 축소하고 하는 부분은 공화당이 그때는 더 심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많아요. 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바이든 그 당선자 쪽에 여러 가지 그 좀 부족한 인맥들 이걸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공화당의 인맥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없는 거를 굳이 차지를 하지 말고 있는 인맥들을 쉽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턴을 빨리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볼턴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볼트는 강경파잖아요. 강경파지만 볼턴이 이 동부아시아 정책이라는 이게 북한 문제 제일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볼턴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네. 너무 없는 바이든 측근들 찾아서 지금 당장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볼턴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다시 이런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여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볼턴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얘기를 쭉 듣고서 전 좀 인상적인 게 이 바이든 시대에 우리 허성희 사장께서는 이 정권에 관계없는 이 대외 정책 그리고 이 네트워킹 특히 공화당 쪽 사람들과도 아주 친분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우리 배종찬 소장은 이 시대 정신 이 미 대선 결과가 낳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약간 브로드하게 좀 대외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면에 많이 보도한 내용이 이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 소식이잖아요. 이게 쭉 기사를 보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내년 7월 이 도쿄올림픽의 어떤 선곡적인 개최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정세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고 이런 면 속에서 뭔가 좀 이 긍정적인 좀 한일 관계에 좀 신호도 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장님부터. 그 민주당은 틀림없이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이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 일로로 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동맹을 우선시하는 이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동북아시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이런 관계를 좁히고 정상화시키려고 바이든 아마 대통령이 오히려 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애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박지원 지금 그 국정원장께서 일본을 지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오제스가 총리를 만났어요. 네,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읽고 갔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는 복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본, 미국 입장에서도 이 동북아 정세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복원 안 시키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중 관계를 계속 그 압박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장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복원은 상당히 그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으로 우선 대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주로 군사 안보 쪽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 지금 환태평양 경제 협정 TPP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일본이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이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고 이제 안보 쪽은 또 강화될 수 있겠지만 과연 과거사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관계가 개선될 거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오랜 지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좋아져야 된다. 앞으로 안보 군사적으로 지소미아도 지속돼야 된다. 하지만 과거사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고 하거든요. 그럼 스가 총리도 사실상 아베의 이 섭정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의 이제 태도와 대응이 중요한 거죠. 근데 또 묘한 것은 바이든은 이른바 친중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수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시진핑 주석과도 워낙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또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자주 외교냐 한미 동맹이 강하냐 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나오는 국민 여론은 자주 외교를 또 선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층은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한미 동맹에 괜찮겠느냐 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심지어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옆에 앉아있던 행사장에서 펄벅 대지로 유명한 이 세계적인 작가거든요. 펄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한테 그냥 저기 한국 이 방위를 좀 맡길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보니까요. 예, 예. 펄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미쳤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딴 이야기를 하느냐.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든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건 좋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배종찬 소장님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예. 우리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는 이 부분은 아마 그 바이든 당선자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를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아마 그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해서 아마 중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뭐냐면 미국의 패권주의 정신 도전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경찰 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저희 말하는 대외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는 뭐 어떤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은 유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중국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아까 말했던 모든 대외 정책은 버튼업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 정책은 중국을 압박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자간 패권주의를 아마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를 오히려 바이든 당선자가 들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걸 봅니다. 예. 이 사장님이 바이든 시대에 상당히 좀 이 패널로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방송 제가 덕분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좀 쫑긋 귀를 쓰기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대외적으로 압박하기 사실 힘들다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간의 과거사를 중재했다. 저는 그런 예는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이제 표면적으로 압박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압박 수단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는 이게 경제적인 또 공식적이고 명분이 있는 압박이거든요. EU와 함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상은 외교위원장 시절에도 일본을 잘 무시하지 않았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게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아니, 국내 지금 정치 얘기 좀 나누려고 했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했던 그 쿼드 있잖아요. 예. 미국, 일본, 뭐 이런 인도, 호주 이래 갖고 이제 비공식 안보 협의체가 있어요. 아시아판 나토죠. 우리는 아시아판 이제 나토. 네. 우리는 가입이 안 돼 있죠. 네. 아마 거기에 상당히 압박이 가해서 여기 가입을 시켜서 아마 그 동북아 전체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아마 새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동맹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또 바이든 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바이든은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방향을 유도할 겁니다. 유도할 거고 예. 그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박정현 국정원장이 지금 일본을 가 있다 이렇게 사전에 뭐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키워드가 역시 이 경륜 또 하나가 이제 팩인데 예. 지금 경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는데요. 패기는 또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있으니까요.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해리스 그 부통령 여성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좀 평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배 소장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최초 타이틀을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고 최초의 아시아계 또 부통령이고 또 흑인이기도 하고 예. 이 여러 가지 수식어가 또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희망 또 심지어는 다음 대선에 해리스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죠. 야, 미국이 또 보내는 메시지가 이 여성 시대의 메시지도 또 보내고 있네요. 또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예, 수전 시간이- 라이스 시간이 다 오바마 돼서요. 정부 때 이 예. 백악관 국가안보 보장을 했던 이 양반이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성 파워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바이든 그 여론의 정권에서. 중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